저는 68살 박순자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니, 들려드려야만 할 것 같아요. 이 가슴 속에 쌓인 이야기를 누군가는 들어줘야 할 테니까요. 평일 저녁 6시, 저는 늘 그랬듯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가끔 웅크려야 했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한 밥상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어서요. 된장국에는 직접 키운 부추를 넣고 멸치볶음도 간을 맞춰가며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김치전도 바삭하게 부쳐서 따뜻할 때 드시라고 접시에 담았어요. 손이 떨려서 국그릇을 나르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밥상이 차려지니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40년 넘게 이 집 살림을 해온 제 손맛이니까요. 자식들이 어릴 때는 제 김치전을 먹으려고 서로 싸우기도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 현우와 며느리 미경이 그리고 10살배기 손자 지훈이까지. 저는 마지막에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 된장국 간이 어떤지 맛 좀 봐봐. 부추가 연해서 맛있을 거야. 그런데 며느리 미경이가 젓가락으로 김치전을 한번 집어먹더니 얼굴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맛도 없네요. 기름도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짜기만 하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40년 동안 이 집 식구들 입맛에 맞춰 요리해온 저한테 맛없다니요. 그것도 그렇게 차갑고 단정적으로 말하다니요. 아들 현우는 어머니가 정성껏 해주신 건데라고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며느리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아니, 들렸을 수도 있는데 무시한 걸 수도 있고요. 미경이는 이미 핸드폰을 꺼내서 배달 앱을 켜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한 젓가락 더 먹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요. 그냥 치킨 시켜 먹어요. 여보, 뭐 먹고 싶어? 지훈이는 피자 좋아하잖아. 현우가 망설이다가 치킨이면 좋겠다고 대답했어요. 평소에는 제 음식 맛있다고 해주던 아들이 며느리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췄더라고요. 손자 지훈이도 와 치킨이라며 좋아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숨이 막혔어요. 제가 2시간 동안 서서 만든 음식이 그렇게 쉽게 거부당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30분 뒤에 치킨과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그걸 먹으려고 제가 차린 밥상을 식탁 끝으로 밀어냈어요. 제 된장국 그릇과 김치전 접시가 모서리로 밀려나면서 위태롭게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제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 쓰레기처럼 치워지는 걸 보니까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고요. 가족들이 치킨을 먹으며 웃고 떠들 때 저는 혼자서 차가워진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눈물이 계속 났거든요. 40년 동안 이 집 식구들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구나 싶어서요. 그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냥 배달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요즘 누가 직접 요리해서 먹어요? 시간도 아깝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제가 이 집에서 이렇게 무시받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제 정성이 이렇게 하찮은 것이 된 걸까요? 며느리가 이 집에 온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고마워했었거든요. 치킨 먹다 남은 뼈다귀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저는 속이 뒤틀렸어요. 제가 만든 음식은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배달 음식은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며느리 미경이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아들 현우는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요. 손자 지훈이는 게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혼자 설거지하는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가 울고 있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아니,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 수도 있고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서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제가 이제는 이렇게 초라해졌구나 싶어서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이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날이었거든요. 어젯밤 그 일 이후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말이에요. 돌이켜보니 정말 오래됐네요. 40년이 넘게 흘렀어요. 1985년 26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게 있었거든요. 바로 명절 차례상 차리는 일이었어요. 첫 추석이 생각나네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죠. 며느리가 차례상을 차리는 게 우리 집 전통이야. 내가 이제 이 집 며느리니까 너부터 시작해야지. 그때는 요리도 서툴렀고 차례상에 뭘 올려야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하나하나 배워갔죠. 전 부치다가 손 데이고 국 끓이다가 넘쳐서 가스레인지를 다 닫고 새벽 3시까지 음식 만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 몇 년은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송편 빚을 때는 소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 나물 무칠 때는 간을 살짝만 해라. 갈비찜은 단맛을 좀 더 내야 한다. 저는 시어머니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이 집 며느리로서 제대로 해내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순진했죠.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 혼자가 됐어요. 갑자기 모든 책임이 저한테 떨어진 거죠. 추석, 설날뿐만 아니라 시댁 조상님들 제사까지 모두 제가 준비해야 했어요. 한 번은 둘째를 낳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추석이 왔어요.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도 저는 부엌에 서서 차례상을 차렸어요. 그때 시댁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가 정말 살림 잘한다.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픈 몸도 잊고 더 열심히 했죠. 현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기뻤어요. 이제 며느리가 생기면 제가 좀 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경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를 기억해요. 작고 예쁘고 웃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첫 추석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요리는 잘 못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 아이가 제 뒤를 이어서 이 집 차례상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몇 년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미경이가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고 잘 모르는 건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배웠듯이 하나하나 가르쳐줬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경이가 임신하고 나서부터였나요? 아니면 지훈이를 낳고 나서부터였나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일단 차례상 준비에 참여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어려서 바쁘다고 했어요. 저도 이해했죠. 어린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하지만 지훈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여전히 안 도와주더라고요. 명절 전날 밤에 제가 혼자 부엌에서 끙끙대며 음식을 만들고 있어도 미경이는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미경아, 이번 추석에는 너도 같이 준비해 볼래? 나이가 드니까 혼자 하기가 힘들어져서. 그랬더니 미경이가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워낙 완벽하게 잘하시니까 제가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될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 혼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속뜻은 하기 싫다는 거였죠. 저도 바보가 아니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후로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차례상 이야기만 나와도 미경이는 핸드폰을 만지거나 다른 일을 찾아서 자리를 뜨더라고요. 해가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미경이는 친정에 가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아프다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저 혼자 모든 걸 준비해야 했죠. 허리가 굽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60대 초반부터였던 것 같아요.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도 명절 전날에는 새벽까지 서서 음식을 만들어야 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한 것도 몇 년 전부터예요. 칼질할 때 조심해야 하고 무거운 것 들 때도 조심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걸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해봐도 소용없을 테니까요. 작년 추석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갈비찜을 만들다가 어지러워서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그래도 참고 끝까지 해냈어요. 차례상을 못 차리면 조상님들께 죄송하니까요. 그런데 차례 지내고 나서 친척들이 음식 맛있다고 칭찬해 줄 때 미경이가 말하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정말 요리를 잘하세요.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겸손한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는 안 한다는 걸 정당화하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요. 40년 넘게 이 집 차례상을 지켜왔는데 감사하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늙고 아파도 계속 혼자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어젯밤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언제까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제가 없어지면 이 집 차례상은 누가 차릴까요? 미경이가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없어질까요? 생각해보니 무서워지더라고요. 제가 평생 지켜온 이 집 전통이 제가 없어지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게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 저녁 일은 여전히 제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거든요. 저는 늘 그랬듯이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오늘은 가족들이 모처럼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었어요. 현우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고 지훈이도 학원 없는 날이라서 집에 있었거든요. 이런 날이면 저는 항상 기뻤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요.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현우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이고 지훈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만들었어요. 시금치나물과 콩나물 무침도 깔끔하게 무쳐서 준비했죠. 밥상을 차리면서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제가 만든 음식을 함께 먹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거든요. 비록 며느리가 며칠 전에 상처 주는 말을 했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먹더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이도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런데 미경이는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김치찌개를 조금 먹더니 짜다고 중얼거리고 계란말이도 한 젓가락 집어먹고는 그만두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참고 있었어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미경이가 한 말을 듣고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한창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미경이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젓가락을 멈추고 들었어요. 혹시 이번에는 도와주겠다고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미경이가 한 말은 제 예상과 정반대였어요. 앞으로 명절 음식도 그냥 치킨, 피자 이런 걸로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복잡하게 차례상을 차려요? 괜히 어머니만 고생하시지 말고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요. 40년 넘게 이 집 차례상을 지켜온 저한테 그냥 치킨이나 피자로 대신하자고 말하다니요. 현우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차례상을 치킨으로? 하지만 미경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왜요? 요즘은 다들 그래요. 굳이 이틀 밤을 새워가면서 음식 만들 필요 없잖아요. 조상님들도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40년 동안 제가 새벽까지 서서 만든 음식들이 다 의미 없는 일이었다는 말인가요? 지훈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할머니 음식이 더 맛있는데. 그러자 미경이가 지훈이한테 말했어요. 지훈아, 내가 뭘 알아? 어른들 이야기니까 끼어들지 마. 현우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뭐,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그 순간 저는 현우의 말에서도 실망감을 느꼈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하게 반대하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대답하는 게 더 상처가 됐어요. 미경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복잡한 음식 안 먹어요. 특히 지훈이 같은 애들은 전통 음식보다 양식을 더 좋아하거든요. 굳이 어머니가 고생하실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이 집 전통을, 제가 혼자서 감당해온 모든 것들을 그렇게 쉽게 치킨과 피자로 바꾸자고 말하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미경이가 태연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 감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요. 저는 입이 떨려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미경이가 또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요즘은 명절에도 가족끼리 여행 가는 집들이 많아요. 우리도 이번 추석에는 제주도라도 다녀올까요? 그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현우가 그 말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여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머니도 힘드실 테고. 저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40년 넘게 지켜온 이 집 전통이 그렇게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혼자 감당해온 모든 고생들이 그렇게 의미 없는 일이었나요? 지훈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와, 제주도 가는 거야? 좋다. 할머니도 같이 가요? 미경이가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여행 다니기 힘드시잖아. 우리끼리 다녀오자.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제외되는 기분이었어요. 명절에 가족들은 여행을 가고 저만 혼자 집에 남겨두겠다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밥 더 먹어. 나는 설거지나 할게. 목소리가 떨려서 간신히 말했어요. 부엌으로 가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거든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이 집에서 무엇인가요? 그냥 밥 해주고 설거지해주는 사람인가요? 제 마음이나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제주도 여행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어디에 갈지, 뭘 할지 신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없이도 그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싶어서 더 슬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제가 평생 소중히 여겨온 것들이 이렇게 쉽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미경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치킨, 피자면 된다고,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럼 제가 40년 동안 한 일은 다 쓸데없는 짓이었단 말인가요? 저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베개가 눈물로 다 젖을 정도로요. 제가 이 집에서 이렇게 무시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미경이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치킨, 피자로 차례상을 대신하자는 말 말이에요. 40년 동안 제가 지켜온 전통이 그렇게 쉽게 배달음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손은 계속 움직여야 했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현관 앞에서 뭔가 소리가 났어요. 우편 배달하는 소리였죠. 저는 늘 그랬듯이 현관으로 나가서 우편함을 확인해 봤어요. 우편함 안에는 여러 광고지와 함께 두꺼운 등기우편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을 보니 동사무소에서 온 것이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온 공식적인 편지였어요.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마 동네 공지사항이나 세금 관련 서류겠거니 했죠. 하지만 봉투가 생각보다 두껍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가서 편지를 뜯어봤어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는데 맨 위에 있는 공문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토지보상금 지급 안내라는 제목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내용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오래전에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논이 개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논은 정말 오래된 땅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남겨주신 거였죠. 당시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이 땅은 내 이름으로 해둔다. 나중에 힘들 때 도움이 될 거다. 하지만 그 논은 워낙 시골 깊숙한 곳에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팔 수도 없었어요. 그냥 이름만 올라가 있는 땅이었죠. 매년 재산세만 조금씩 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시집 와서도 그 땅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현우도 모르고 미경이는 당연히 모르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개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된 거예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13억. 제가 몇 번을 다시 읽어봤는데도 틀림없었어요. 13억 원. 저 같은 평범한 할머니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40년 넘게 궁핍하게 살면서 용돈 몇만 원 쓰는 것도 눈치 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13억이라는 돈이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서류를 다시 차근차근 읽어봤어요. 개발 사업이 확정되었고 토지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한 달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안도의 눈물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생각해보니 이 돈이 있으면 제가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미경이한테 무시당하면서 참고 살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 돈을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요. 특히 미경이가 알게 되면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던 미경이가 갑자기 친절하게 굴면서 이 돈을 노릴 게 뻔했거든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빴어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 땅이 정말 제 개인 소유였어요. 결혼 전에 받은 거라서 현우나 미경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 고유 재산이었죠.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어요.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그 일만 생각했어요. 13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돈으로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구해서 혼자 살까 하는 거였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무시당하며 살지 말고 제 힘으로 독립해서 살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68살인데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리고 현우와 지훈이를 떠난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오후에 가족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우는 회사에서, 미경이는 친구들과 만나고, 지훈이는 학교에서 돌아왔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그 서류 생각을 했어요. 13억이라는 돈이 제게 있다는 걸 가족들이 안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생각을 말이에요.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아무도 제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미경이는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고, 현우는 피곤한 듯 말이 없었고, 지훈이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제 가족일까 하는 생각을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큰 변화를 겪었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싶어서 더 서글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서류를 꺼내서 읽어봤어요.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더라고요. 13억이라는 돈이 정말 제게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을 이용해서 그동안 저를 무시해온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이에요. 특히 며느리 미경이에게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제가 지켜온 전통을 배달음식으로 바꾸자고 했던 미경이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숨기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만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저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됐어요. 미경이가 보여준 태도, 변화를 보면서 말이에요. 그 서류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지 말이에요. 아니면 아예 비밀로 해야 할지도 생각해 봤고요. 하지만 결국 현우에게만은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서류 절차를 밟는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뒤 저녁, 현우가 일찍 들어온 날이었어요. 미경이는 지훈이 학원에 데려다 준다고 나갔고 집에는 저와 현우만 있었죠. 기회다 싶어서 현우를 불렀어요. 현우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현우가 소파에 앉으면서 물었어요. 뭔데요, 어머니? 저는 숨겨둔 서류를 가져와서 현우 앞에 놓았어요.
이거 좀 봐봐. 동사무소에서 온 편지야. 현우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점점 눈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13억이요? 응, 진짜야. 내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인데 개발지역이 되면서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네. 현우가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더니 정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거 대박이네요. 13억이면. 와, 정말 큰 돈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미경이 생각이 났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미경이는 알아요? 아직 말 안 했어. 너한테 먼저 말하고 싶었거든.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그럼 미경이한테도 말씀하셔야죠. 가족인데. 그래, 오늘 저녁에 다 같이 얘기해보자. 그날 저녁 지훈이가 학원에서 돌아오고 미경이도 들어온 뒤에 저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미경이가 약간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데요, 어머니? 저 피곤해서 일찍 자고 싶은데. 하지만 현우가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정말 중요한 얘기야. 앉아서 들어봐. 미경이가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어요. 지훈이는 게임기를 들고 있다가 저한테 혼날까봐 얼른 꺼뒀고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말했어요.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동사무소에서 온 편지인데. 미경이가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동사무소에서 뭐가 왔다고 이렇게 난리예요? 하지만 제가 13억 보상금 이야기를 하자 미경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이 동그래지더니 입을 벌리고 서류를 바라보더라고요. 뭐라고요? 13억이요? 응, 13억.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땅이 있었는데 그게 개발지역이 되면서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네. 미경이가 급하게 서류를 가져가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놀랐나 보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정말 확실한 거예요? 장난 아니죠? 물론 확실해. 동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온 서류야. 그 순간부터 미경이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평소에 저한테 퉁명스럽게 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웃는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땅이 있었다니. 그러더니 갑자기 제 옆에 와서 앉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음식을 맛없다고 하고 차례상을 치킨으로 바꾸자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다니요. 지훈이가 신나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13억이면 정말 많은 돈이에요? 그럼 정말 많은 돈이지. 미경이가 얼른 끼어들면서 말했어요. 지훈아, 할머니한테 더 잘해드려야겠다. 할머니가 우리 집 부자로 만들어주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이상했어요. 우리 집 부자? 이 돈은 제 개인 재산인데 벌써부터 가족 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우도 신이 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13억이면 정말 큰 돈이에요. 그런데 미경이가 또 말했어요. 어머니, 이 돈으로 뭘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니요. 벌써부터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미경이의 태도는 정말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 미경이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제게 아침에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야, 평소대로 내가 할게. 그랬더니 미경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제가 혼자 끙끙거리면서 밥을 해도 관심도 없던 미경이가 갑자기 부엌으로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뭔가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밥을 맛없다고 하던 사람이 오늘은 갑자기 도와주겠다고 하다니요. 저녁 준비할 때는 더 심했어요. 미경이가 계속 제 주위를 맴돌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 이 양념은 뭘 넣으신 거예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평소에는 요리에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게 너무나 뻔한 속내였어요. 며칠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됐어요. 미경이는 제게 억지로라도 친절하게 굴려고 노력했고 제가 뭔가 필요한 건 없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어머니, 마사지 받으러 가시고 싶으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 옷 사러 가실 거면 같이 가요. 제가 고르는 거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다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말로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13억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게 너무나 뻔했거든요. 가장 가관이었던 건 일주일 뒤에 미경이가 한 말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그 보상금으로 투자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요즘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하면 돈을 더 불릴 수 있거든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벌써부터 제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요.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인데 벌써 투자 얘기를 하다니요.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더 노골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큰 돈은 혼자 관리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미경이의 속내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결국은 이 돈을 자기가 관리하고 싶어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런 미경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참 사람이 무서운 게 돈 앞에서는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더니 13억이라는 돈이 생겼다고 하니까 갑자기 친절한 며느리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역겨웠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봤어요. 미경이가 얼마나 더 변할지, 그리고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미경이의 돌변한 태도를 지켜본 지 2주가 지났어요. 그동안 미경이는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침마다 인사하고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도와주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제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다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13억이라는 돈 때문에 갑자기 변한 거니까요. 진심이 아니라 계산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게 너무나 뻔했거든요. 그러면서 추석이 다가왔어요. 이제 열흘 정도 남은 시점이었죠. 매년 이맘때면 저는 벌써부터 장 보러 다니고 차례상 메뉴를 정하고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4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 몸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어요. 미경이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이번 추석 준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으면서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거든요. 괜찮아, 내가 할게. 너는 내일이나 해.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배워야죠. 어머니가 늘 혼자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말 뻔뻔한 소리더라고요. 그동안은 힘든 줄도 모르더니 갑자기 힘들었을 거라고 하다니요. 며칠 뒤 추석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재래시장에 장 보러 갔어요. 차례상에 올릴 재료들을 사려고 했죠. 배추, 무, 고기, 생선, 각종 나물 재료까지 40년 넘게 해온 일이라 눈 감고도 살 수 있을 정도였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올해도 똑같이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해야 하나 싶어서요. 미경이가 도와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진짜로 도와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장바구니를 정리하는데 미경이가 달려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미경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이 고기는 뭘 만들 거예요? 이 나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귀찮아서 대충 대답했어요. 어차피 진짜로 배울 생각은 없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재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미경이를 제대로 시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40년 동안 혼자 해온 일을 미경이가 할 수 있는지, 정말로 이 집 며느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13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이었어요. 현우, 미경아, 지훈아, 너희들한테 중요한 말이 있어. 가족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을 보고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추석에 대해서 말이야. 미경이가 얼른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걱정 마세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번 추석상은 내가 차리지 않을 거야.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가족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현우가 먼저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누가 차려요? 저는 미경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미경이가 혼자 차려야 해. 미경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혼자요? 그래, 너 혼자. 15년 동안 이 집 며느리 노릇했으면서 한 번도 차례상을 안 차려봤잖아. 이번에는 내가 해봐. 미경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차례상 차리는 법을 잘 몰라요.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배우라는 거야.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시어머니한테 배워서 했지. 현우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갑자기 그러시면. 현우야, 너도 가만 있어. 이건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야. 저는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미경아, 잘 들어. 내가 이번 추석상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면 그 13억은 한 푼도 없어.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미경이의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내가 차례상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면 그 돈은 다른 데 쓸 거야. 혹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고. 미경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배울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배우기만 하면. 아니야.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해야 해.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거야. 현우가 또 끼어들려고 했어요. 어머니,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무리해? 40년 동안 내가 혼자 한 일을 며느리가 한번 해보는 게 무리해?
저는 더 강하게 말했어요. 현우야, 너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가 하는 일에 끼어들지 마. 이건 며느리의 시험이야. 지훈이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그럼 엄마가 못하면 추석상이 없는 거예요? 지훈아, 상은 있을 거야. 다만 제대로 된 상인지 아닌지는 내 엄마에게 달렸어.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정말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도와줘. 장 보는 것부터 음식 만드는 것까지 모든 걸 내가 혼자 해야 해. 미경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 일을 우습게 봤는지 이제서야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뭘 만들어야 하는지라도 알려주세요.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해. 인터넷에 찾아보든지 책을 보든지. 나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을 거야. 현우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심해? 15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일을 한 번 해보라고 하는 게 심해? 그럼 40년 동안 혼자 한다는 뭐야? 저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했어요. 미경아, 잘 들어. 내가 이번에 제대로 된 차례상을 차리지 못하면 그 13억은 정말 없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집에서 나갈 거야. 그 돈으로 다른 곳에서 혼자 살겠어.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특히 미경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시면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내가 정말로 이 집 며느리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줘. 그날 밤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경이는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차례상 차리는 법을 찾아보고 현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40년 동안 참고 살았던 제가 드디어 주도권을 잡게 됐구나 하고 말이에요. 미경이가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저는 상관없었어요. 이미 제가 원하던 반전은 시작됐으니까요. 제가 그 선언을 한 뒤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미경이는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밤마다 인터넷으로 차례상 차리는 법을 검색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심지어는 요리책까지 사서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와서 애원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힌트라도. 아니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내가 혼자 해야 해. 어머니, 제발이요. 저 정말 모르겠어요. 뭘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배워.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시어머니한테 혼나가면서 배웠지. 미경이는 절망적인 표정을 짓더니 포기했어요. 그 뒤로는 정말 혼자서 준비하기 시작했죠. 현우도 처음에는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닌가요? 미경이가 얼마나 당황하는지 보세요. 현우야, 내 아내 일이니까 내가 상관하지 마. 이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일이야. 그래도 어머니, 현우야, 내가 계속 끼어들면 너도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13억이라는 돈 앞에서는 아무도 감히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추석 전날이 되었어요. 미경이는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러 나갔더라고요. 평소에는 제가 다 사온 재료로 요리만 했는데 이번에는 뭘 사야 하는지부터 알아서 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거실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평소에는 이 시간에 벌써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이번에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오후 2시쯤에 미경이가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큰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왔는데 뭔가 어설퍼 보이더라고요. 부엌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저것 꺼내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이거는 뭘 만드는 거지? 이건 어떻게 써야 하지?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15년 동안 한 번도 관심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니요. 오후 3시부터 미경이가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평소에 제가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했던 일을 미경이가 혼자 해야 했죠.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왜 이래? 이게 맞나? 아, 큰일이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절대 가지 않았어요. 궁금하긴 했지만 한 번 도와주면 계속 의존하게 될 게 뻔했거든요. 오후 5시쯤에 탄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뭔가 태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저녁 7시쯤에 미경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앞치마에 기름때가 묻어 있고 얼굴은 땀범벅이었어요. 머리카락도 흐트러져서 완전히 지친 모습이었죠. 어머니, 전이 자꾸 타요. 어떻게 해야 하죠? 몰라.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니,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정말 모르겠어요. 안 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미경이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 뒤로도 계속 이상한 소리들이 났어요. 밤 9시쯤에 현우가 들어왔어요. 부엌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부엌이 왜 이렇게 난리야? 미경이가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아무것도 제대로 안 돼. 현우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미경이 좀 도와주세요. 정말 힘들어해요. 안 돼. 이건 미경이가 혼자 해야 할 일이야. 밤 11시가 넘어서도 미경이는 부엌에서 씨름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제가 이 시간이면 거의 다 끝냈을 텐데 미경이는 아직도 한창이더라고요. 새벽 1시쯤에 저는 잠깐 부엌을 지나가면서 슬쩍 봤어요.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저는 반이 타 있고 나물은 간이 안 맞는지 계속 간장을 넣고 있고 국은 색깔이 이상했어요. 갈비찜은 아예 만들지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미경이는 완전히 지쳐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눈물까지 흘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단단히 마음먹었어요.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이건 미경이가 반드시 겪어야 할 시험이었거든요. 새벽 3시쯤에 미경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완전히 녹초가 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안 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럼 포기해. 내가 억지로 하라고 한 건 아니야. 그럼 13억은 당연히 없지.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미경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죽겠어요. 아니야. 너 혼자 해야 해. 40년 동안 내가 혼자 한 일이야. 그날 밤 미경이는 새벽 5시까지 부엌에서 씨름했어요. 저는 중간중간 확인해 봤는데 정말 엉망이었어요. 추석 당일 아침이 되었어요. 미경이가 만든 차례상을 보니까 정말 가관이었어요. 저는 반 이상이 타 있었어요. 그나마 안 탄 것도 모양이 엉망이었고요. 나물들은 간이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건 너무 짜고 어떤 건 밍밍했어요. 국은 색깔이 이상했어요. 된장국인지 미역국인지 알 수 없는 색이었어요. 밥은 그나마 무난했지만 찰밥이 아니라 그냥 흰밥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갈비찜은 아예 없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대신 마트에서 산 불고기가 접시에 담겨 있었어요. 제수용 과일도 엉망이었어요. 깎는 법을 몰라서 그냥 대충 썰어 놓은 것 같았어요. 미경이는 완전히 지쳐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요리한 것 같더라고요.
현우가 차례상을 보더니 당황했어요. 이게 뭐야? 이걸로 어떻게 차례를 지내? 미경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예상한 대로구나. 15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지훈이가 전을 하나 집어먹어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써? 미경이가 더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못해서. 저는 계속 지켜만 봤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미경이가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우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됐죠? 미경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보셨잖아요.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늘 친척들이 와서 이 상을 보고 뭐라고 할지 지켜봐야지. 그 말을 듣고 미경이의 얼굴이 더 하얗게 됐어요. 친척들 앞에서 이런 엉망진창 차례상을 보여줘야 한다는 현실을 깨달은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만족했어요. 드디어 미경이가 제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을 해왔는지 조금이나마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오전 10시쯤부터 친척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어요. 미경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이런 엉망진창 상을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켜봤어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시간이었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조카 내외, 현우 형님 내외, 그리고 멀리서 온 친척들까지. 총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죠. 평소에는 이 시간이면 저는 마지막 음식 준비를 하느라 바빴는데 이번에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미경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어젯밤 내내 잠도 못 자고 만든 엉망진창 차례상을 어떻게 보여줄지 몰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현우 형님이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현우보다 2살 위인 형님은 평소에도 음식에 대해 까다롭기로 유명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겠네요.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올해는 좀 특별해. 미경이가 혼자 다 준비했어. 형님이 놀라며 말했어요. 아, 그래요? 미경이가? 대단하네요. 미경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더라고요. 조카 내외도 왔어요. 조카 며느리는 평소에 요리를 잘하기로 소문나 있었거든요. 고모, 안녕하세요. 와, 미경이 언니가 직접 차례상을 차리셨다고요? 정말 대단해요. 미경이가 겨우 대답했어요. 아, 네. 처음이라 서툴러요. 괜찮아요. 처음인데 뭐. 맛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카 며느리의 목소리에서도 의외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미경이가 갑자기 차례상을 차렸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오전 11시가 되어서 차례를 지낼 시간이 되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마지막 점검을 하며 상을 다시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현우가 어쩔 줄 모르며 말했어요. 그럼 차례를 시작할까요? 친척들이 모두 차례상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미경이가 만든 음식들을 보는 순간 다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형님이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이게 뭐야? 전이 왜 이렇게 타 있어? 조카가 국을 보며 말했어요. 고모, 이 국은 뭔가요? 된장국인가요?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역국이에요. 조카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역국인데 색깔이 왜 이래요? 그리고 갈비찜은 어디 있어요?
미경이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갈비찜 대신 불고기로. 그 순간 형님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뭐야? 차례상에 불고기를 올려? 그것도 마트에서 산 것 같은데?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순자가 왜 이렇게 했지? 전도 이렇게 태워놓고 나물도 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일어나서 말했어요. 올해는 내가 안 했어. 미경이가 혼자 다 했지. 순간 친척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들이었죠. 형님이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15년 동안 미경이가 한 번도 차례상을 안 차려봤잖아. 이번에는 혼자 해보라고 했지. 조카가 놀라며 말했어요. 고모,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날에. 중요한 날이니까 더 해봐야지. 언제까지 내가 혼자 할 수는 없잖아.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미경이에게 쏠렸어요. 미경이는 완전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태였어요. 형님이 미경이에게 말했어요. 미경아,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차례상을 이렇게 대충. 미경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조카 며느리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도와드린 걸 그랬네요. 이게 뭐예요, 정말. 그때 저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정성이 없는 상은 조상 앞에 부끄러워. 40년 넘게 내가 혼자 지켜온 이 집 차례상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네. 형님이 저를 지지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죠. 조카도 거들었어요. 미경이 언니 15년 동안 뭘 했어요? 한 번도 배우려고 안 했어요? 친척들이 모두 미경이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순자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며느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달라도 너무 달라요. 미경이는 완전히 위축되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현우도 어쩔 줄 모르고 있었고요. 그때 저는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미경아. 4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은 나야. 내가 돈 때문에 갑자기 친절하게 굴어도 실력이 없으면 소용없어. 그 말을 듣고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돈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나? 뭔가 있나 보네. 저는 더 명확하게 말했어요. 미경아, 내가 며칠 전까지 내 음식을 맛없다고 하고 차례상을 치킨으로 바꾸자고 했던 거 다들 들었으면 좋겠네. 친척들이 깜짝 놀라며 웅성거렸어요. 치킨으로 차례상을? 미경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말이 되나, 그게? 형님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미경아, 그게 정말이야? 차례상을 치킨으로 바꾸자고?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힘드실까봐. 변명하지 마.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요즘 누가 직접 요리해서 먹냐고 배달 음식으로 하자고. 조카 며느리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했다고요? 저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그뿐만 아니야. 13억이라는 돈이 생겼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친절하게 굴기 시작했어. 그 전까지는 내가 만든 음식을 맛없다고 했으면서 말이야. 친척들이 완전히 충격받은 표정이 되었어요. 13억?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었다고? 정말 그런 며느리가 있나? 형님이 미경이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미경아, 그게 정말이야? 돈 때문에 어머니한테 갑자기 잘해준 거야? 미경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봤는데. 13억 소식 듣고 나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졌잖아.
조카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봐요. 돈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아부하다니. 친척들의 따가운 시선이 모두 미경이에게 집중되었어요. 미경이는 완전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태였어요. 현우가 어쩔 줄 모르며 말했어요. 다들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형님이 현우한테도 화를 냈어요. 현우야, 너도 가만히 있었냐? 아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데? 저는 그때 최종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거야. 미경이가 정말로 이 집 며느리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 본 거지. 결과는 보다시피야. 친척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판단이 맞아요. 이런 며느리로는 안 되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미경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친척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한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만족했어요. 드디어 40년 동안 쌓였던 한이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형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어머니가 직접 상을 차려주세요. 이런 걸로는 조상님께 죄송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오늘은 이대로 차례를 지내자. 조상님들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셔야지. 그렇게 해서 그날 차례는 미경이가 만든 엉망진창 음식으로 지내졌어요. 친척들은 계속 혀를 차며 미경이를 바라봤고 미경이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정말 완벽한 복수였어요.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집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어요. 미경이는 거실 한쪽 구석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고 현우는 어쩔 줄 모르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시원했어요. 40년 넘게 쌓였던 한이 드디어 풀린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미경이가 친척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당하는 걸 보니까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지훈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뭔가 진지하고 생각이 많아 보이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응, 지훈아. 왜? 지훈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너무 혼났어요. 저는 지훈이를 보며 말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니?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으니까요. 그래, 맞아. 할머니를 무시했으니까. 그런데 지훈이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저는 할머니 음식이 제일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온 가족이 저를 무시할 때도 이 어린 손자만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훈아, 정말이야? 네. 할머니가 만든 김치전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마가 만든 건 정말 맛없었어요.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만큼은 정말 순수하구나 싶었어요. 지훈아, 고마워. 할머니가 지훈이 때문에 힘이 나네. 할머니, 앞으로도 할머니가 음식 만들어주세요. 엄마는 정말 못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럴게, 지훈아. 그때 현우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됐지 않나요? 미경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저는 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현우야, 내 아내가 15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니? 어머니, 나한테 맛없다고 하고 차례상을 치킨으로 바꾸자고 했던 게 며칠 전이야. 그런데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하니까 태도가 바뀌었지. 어머니, 그래도. 현우야, 내가 선택해. 어머니 편을 들 거야? 아내 편을 들 거야? 현우가 망설이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3억이라는 돈 앞에서는 아무도 저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녁이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미경이가 뭘 해먹을까 고민하겠지만 오늘은 완전히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 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평소에 제가 자주 만들던 음식들이었죠.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미경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현우는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지훈이만 평소처럼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 역시 할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저는 지훈이를 보며 웃었어요. 많이 먹어, 지훈아. 미경이가 젓가락을 들더니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왜 울어?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금 깨달았어? 좀 늦은 것 같은데.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경이가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15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었거든요. 현우가 중간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미경이가 이렇게 사과하는데. 현우야,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진짜 마음가짐이 바뀌어야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방에서 그 보상금 서류를 다시 꺼내봤어요. 13억이라는 돈. 이 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 돈은 우연히 생긴 거였어요. 제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라 그냥 운 좋게 생긴 돈이었죠.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40년 넘게 제가 이 집을 지켜온 정성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밥을 차려주고 명절 때마다 새벽까지 차례상을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며 이 집을 돌본 것들 말이에요. 그런 정성들이 쌓여서 지금의 이 집이 있는 거였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죠. 저는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돈은 우연히 들어왔지만 집안을 지킨 건 정성이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경이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갈까? 하지만 그건 미경이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이미 제가 할 말은 다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이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저는 미경이를 보며 말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어제 봤잖아. 미경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미경이가 갑자기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진심일까? 하지만 그래도 기회는 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럼 옆에서 보고만 있어. 손대지는 말고. 네, 어머니. 미경이는 정말로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제가 밥을 하는 것부터 국을 끓이는 것까지 하나하나 유심히 봤어요. 어머니, 된장은 언제 넣어요?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넣는 거야. 아, 네. 그럼 미역은요? 미역은 기름에 먼저 볶아서 향을 내고 나서 물을 넣는 거지. 미경이가 진짜로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1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미경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뒤 미경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한번 된장국을 끓여봐도 될까요? 해봐.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된장국을 끓였어요.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맛을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맛있어요. 미경이가 기뻐하면서도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저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아직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보였어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처음 치고는 괜찮네. 미경이가 정말 기뻐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날 저녁 지훈이가 또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엄마도 요리 배우고 있어요. 좋죠? 그래, 좋지.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저는 지훈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제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13억이라는 돈도 중요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것을요. 물론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이어야 하지만 말이에요. 미경이가 정말로 변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저는 서랍에 있는 그 서류를 생각하며 다짐했어요. 돈은 우연히 생겼지만 정말 중요한 건 40년 넘게 제가 쌓아온 이 집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는 미경이도 그 정성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